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여론은 증세의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증세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또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다들 어려운데 어제 KDI가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왜 이 시점에서 KDI는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예, 뭐 증세 논의의 필요성이 갑자기 제시된 건 아니지만은 KDI는 그동안 이제 증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두 차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추경은 11조 7천억, 그 다음에는 12조 2천억 해서 합계 한 24조 원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 재정 증가율을 9.1%로 예상했는데 이게 13%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세수 적자가 예상되니까 그에 맞춰서 이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로 코로나 방역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경제적인 회복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건데 그러려면 재정 투입이 필수 불가결을 하니까 그것을 부응하기 위해서도 적절하게 이제 정책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닌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그 기관, 연구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운을 띄어서 사회 여론을 이제 살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물론 지금 상당한 돈이 국가 부채를 통해서 많은 조달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통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중장기적 과제로 이제 일단 꺼내놨고 예. 네. 지금 당장 현 정부가 현 임기 내에 이걸 추진하기는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비 우리 늘어나는 규모가 아까 이상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출을 왕창 줄이지 않으면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이제 그동안 너무 안 늘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늦게 해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상태는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국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OECD의 경우에도 한국은 정부 지출이 너무 적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라라는 공고를 올 초에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0%가 그렇습니다. 좀 넘죠? 예, 40% 정도인데 OECD 평균이 120%, 미국은 109% 정도 되고요. 네. 일본은 물량 220%나 되거든, GDP 대비로. 이런 나라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적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부의 역할, 국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규모를 늘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정세도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게 나라 빚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도 빚이 있고 또 기업도 빚이 있으니까 이 전체 빚을 따진다면 한국도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던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채의 규모를 이제 우리가 지금 40%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OECD 전체 평균으로 보면 100여 퍼센트가 되지만 그게 잘 평균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바람직한 거냐는 아닙니다. EU에서의 권고는 현재 60%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네. 너무 높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년에 늘어나는 것도 GDP 대비 3% 정도만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이상은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60%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부채가 한 800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이자만도 20조 정도 나갑니다. 지금 뭐 이자율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네. 저번 IMF 때는 무려 6, 7%가 국채 이자율이 됐었어요. 지금은 2% 정도 1점 후반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은 미래의 초고령화 사회를 다 대비해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2023년 한 48% 오르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지금 외국이 100이 되니까 네. 우리 올리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재정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들어오는 국세가 294조입니다. 예. 아니 294조인데 요번에 국가 부채만도 올해 예산에 70조가 늘게 돼 있었고 요번 3차 충에도 또 부채라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됐다 해서 이렇게 외국의 OECD 평균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국가 네. 부채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네. 이제 어디까지를 국가 부채로 삼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800조라는 것은 이제 정부의 의무 지출 그 중에서 국가 특히 채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걸 산정할 때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또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이미 740조가 넘게 쌓여져 있고 앞으로 1640조까지 늘라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것만 갖고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러면 그 국민의 조세 부담률 조세 이런 부담, 측면에서 네. 본다면 OECD 평균이 24.9%, 우리보다 물경 5%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추가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규모를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경제에 비효율이 생긴다라는 것이 네. EU나 OECD 쪽에서의 일반적인 공고 사안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세 부담률이 21.2%로 OECD 평균보다는 많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네요. 보니까. 예, 예. 네. 지금 조세 부담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조세 부담률이 분모가 GDP입니다. 네. 근데 총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영향을 받고 네. 그 조세 그 자체의 그 총액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점차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예. 때문에 네. 이 가만히 있어도 이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저게 그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 부채 일부러 조세를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는 이 경제를 그걸 제대로 이끌 수 없고 국민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사회보험성 같은 사실 준조세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채택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리고 그런 거를 전부 우리가 유럽은 거의 무료로 대학을 다녀도 우리는 개인이 다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말씀하신 그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세금에다가 사회복지 기여금, 여러 가지 사회보장 기금 같은 거를 합해서 저런 비율이 나오는데 역시 비율도 조금 한국의 OECD 평균보다는 좀 낮은데 속도는 또 조금 속도가 빨리 아주 가는 높은 게 그런 있는 거죠. 상황이 보이네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국가와 정부가 적절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저런 증가세를 무한정 이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전 지출을 통해서 저 증가율을 정상화하고 또 저 단순한 증가가 그야말로 밑빠지독의 물붓기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 경쟁에 도움이 되는 경제와 복지와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선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세도 하고 그 선도적인 투자도 하자 이런 의미고요. 네. 사회보장 부담률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민 부담률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27.2%인데 OECD 평균이 보신 대로 34%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격한 차이, 조세 부담률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조세 형평성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체 부담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민들 소득을 좀 그 보장해 주는 것이 향후의 발전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네. 선도적인 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세를 해야 한다, 안 된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0530님 같은 경우는 세금 많이 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마자 증세 논의부터 하는 국가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5565님 같은 경우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를 생각해야지요. 적극적인 증세를 요청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경제가 발전한다면 세금 막 거둬도 됩니다. 예, 세금이 높을수록 막 많이 받아서 네. 많이 지출하면 경제 성장도 되면은 각 나라가 앞다퉈서 조세 올릴 겁니다. 그렇게 쉬운 변수가 없습니다. 정책 변수가. 네.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에서 세금을 걸어온다는 것은 코스트를 올리고 제약을 준다는 겁니다. 경제 GDP가 늘어나야 되는데 GDP가 조세만 자꾸 늘면 GDP가 는다면 이제 누굴 못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자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자 하는 걸 많은 걸 하고자 원해서 많이 어서 지출할 수는 있겠죠. 자기 정권 때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소득, 즉 말하자면 국민 총 생산이 늘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올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업이 활동하고 기업은 기술력을 하고 그 외부의 경쟁력을 키워야만 GDP가 늘기 때문에 세금이 느는데 어떻게 기술이 늡니까? 그건 변수가 틀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이 못 늘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네. 지금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설령 코로나 이런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예. 또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확대 필요성은 좀 높았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이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 상황에서 머무르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OECD의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 복지 국가들이 재정 규모가 크고 조세 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높은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정 지출과 조세 부담률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적절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한 R&D 연구개발 투자, 또 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 이런 걸 하려 해도 민간에만 맡겨놓으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계, 또 기업, 그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태에서 유일하게 재정 지출 여력이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선도적인 지출이 굉장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정세 논의와 더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음번에는 아무리 투자해봤자 그만큼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적절하게 투자하자라는 것이고 저희 그 복지고 소사이티에 같이 활동하는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개공항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셨던 뉴딜 같은 엄청난 지금 같은 소규모가 아니고 대대적인 규모의 선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장한다. 특히 다른 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친다면 다른 나라보다 4% 정도 우월을 한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조금만 더 재정적인 지출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투자 여력들이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이게 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지출을 지금 우리 정부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지금 형태의 이렇게 뭐 미국 뉴딜처럼 우리도 뭐 한국 뉴딜 한다고 해서 정부 지출 늘리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부가 하는 건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 초첨단의 기술이 아닐 때는 상당히 그 먹혀든 것은 있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지만 정부가 지출만 막 늘리면 경제가 살 것 같으면 이 세상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지금의 돈을 벌어오는 것은 최첨단의 기술, 그 독특한 그 회사의 경쟁력만이 그 나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디다가 돈을 줄 겁니까? 막 쓰는데 어디가 하는데 기업에 줄 겁니까? R&D를 해서 다시 기업에게 다시 불 겁니까?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세 부담률이 10% 이하 또 국가 부채율도 10% 이하까지 1900년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고도 성장을 가져왔던 거는 조세 부담률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조세 부담이 낮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세 부담이 낮을 때 경제 잘 됐죠. 고도 성장했습니다. 조세 부담은 그때의 복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조세의 전체 그 절대적 규모는
다만 GDP가 분해 조세 부담률을 할 때는 GDP 분해 조세를 하니까 GDP가 낮아지면은 성적이 낮으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네. 경제 성적이 안 좋은데 올라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그러면 실질적 복지를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거든요. 국가가 돈을 받아 국가의 돈을 받아서 복지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너무 돈을 꺼려서 쓰겠다는 것은 항상 정부는 민간보다 비효율입니다. 정부 지출 부분에서는 따라서 정부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져서는 민간 경제를 잘못하면 잘못 방향으로 가서 경제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자금 재정 지출 늘리는 거는 조심하라. 그리고 KDI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지금 그 원본을 제가 읽어보니까 증세란 단어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에 발표하신 분이 중장기적으로 증세도 하면 안 되냐 네. 그 발표자가 마지막 멘트를 했은 거지. 자격 문서상에는 네, 거기에는 없고 제가 검색을 다 해서 검색해봐도 증세 예, 글자는 예. 한 개도 없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 지출이 통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재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준비해놔야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증세하자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KDI 그 보고서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세가-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증세가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완전히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고 견인하는 대기업들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만 개 중소기업들 또 700만 자영업자들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네. 이분들이 살아가려면 내수가 진작돼야 되는데 국민들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런 극단의 대책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들이 쏟아붓는 비용, 네. 미국 같은 나라가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적어서 과연 저 정도로 효과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학자들은 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적절하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이전 지출 또한 지원도 있고 또 사회보장 부분을 확대해서 고정 지출을 줄여들어서 가처분 소득을 간접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기업들에게 고용 지원 장려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또 다양한 그 실업 부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팩트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KDI 보고서에 그 해당된 부분을 제가 일부러 출력을 해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이제 증세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증세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증세도가 뜻이다. 예, 학문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KDI도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적자 재정이 어쩔 수 없고 또 지금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는 이제 콘센서스가 이루어진 네. 거예요. 다만 규모나 속도는 여기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 우리나라가 뭐 물론 K 방역은 굉장히 잘하지만은 그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최고의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그 방식들을 우리도 이제는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OECD의 평균 정도까지만이라도 차기와 차차기 정부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ECD의 평균 정도 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서는 이 국민소득 성장 수준에 따라서 이미 OECD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성장을 했기 때문에 GDP 수준이 비슷할 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학자들이 아닙니다. 있는 거죠. GDP 네. 수준이 비쌀 때, 비슷할 때 국민소득 만 기준으로 불일 본다면. 때 그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라든지 정부의 재정 규모, 네. 국민소득 2만 불일 때, 3만 불일 때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6% 내지 8%가 적습니다. 격차가 여전히 있다. 예, 개발도상국 시기에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극적인 정부의 추진 정책과 그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그게 이루어져 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실업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어떤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기에 고용을 좀 창출해야지 이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는데 네. 증세를 하려면 보통 정부가 이제 세율이나 비과세감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율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겠어요? 법인세율도 지금 36개국에 10년 전에는 23년대 지금 11위예요.
저 아주 높게 돼 있고요. 법인세도 GDP 대비에 한 6, 7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릴 만한 올리면 세율을 항목,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지가 있는 네. 항목이 전 마땅치 세계에서 않다는 앞에 말씀이시죠. 달리고 있는 예. 세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며 소득세도 우리가 46%대가 되는데 네.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 어떻게 올리자는 거예요? 자꾸 올리자고만 그러는데 예, 예.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전에도 그럼 부자태인데 부자만큼 우리처럼 아주 이렇게 집중돼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근로자가 한 8, 900만 명이 네. 되는데 그중에서 39% 세금이 하나도 없지요. 근로소득세. 네, 면세점 그다음에 이하의 그 소득이. 74만 개 법인 중에서요. 네. 거기에 지금 48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극단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쪽 이미 자꾸 뺏어 봐야 지금 너무 극단인데 계속 이래 되면 안 되고 우리 법인세에 2,500개 기업이요. 네. 법인세 전체 중에서 3분의 2를 내고 있습니다. 네. 수만 개, 74만 개 중에서 2천여 개 기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뭘 위해서 그리고 기술도요. 대기업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기술이 필요해야지 생존하죠. 다른 저 나라의 중소기업에서 부품 사오지 뭐하러 사옵니까? 전부 이런 기업 경쟁력을 이루는데도 돈을 써야 되는데 기업에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 교수님은 세율을 증세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또 네.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올리기가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세율이 최고 전 세계에 아주 상위 그룹에 와 있는데 예. 네. 우리나라만 올릴 수 없다냐. 우리나라가 국경이 딱 있으면 딱 폐쇄된 국경이라면 뭐 관계없지만은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세금 엄청 걷는데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이 있겠느냐. 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에 의해서 막 올려서 국민에게 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높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서 생각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증세를 쉽지 한다고 않다는 해도 거예요. 올릴 네. 여지가 있는 항목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이제 네. 법인세 세율이 꽤 높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삼성전자 한 군데에서만 연간 6조 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 실효세율은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고 맹목세율은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비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소득세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개인 소득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사실 우리가 좀 처음 시작했고 상당히 있는 그 부가가치세 부분, 간접세에 대한 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다른 나라는 직접세, 소득세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물론 지금 또 20%의 부자들이 80%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이 소득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의 세금이 높다면 조세 잠깐만요. 부담률이 정-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낮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규 5%가 낮거든요. 위원장님은 정상화 할 수 있는 곳에 개인 소득세 분야도 조금 올릴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건가요? 예, 예. 근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올리면서 예. 이른바 부자 정부가 일종의 부자 정부가 시작이 좀 된 측면은 있는데 좀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부자 정부는 아니고 이제 부자 증세를 부자 증세. 하자는 네. 건데 그 금액을 다 해봤자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했던 것에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 세율을 약간 높인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 중간 소득세 단계별로 높이는 부분도 정상화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5%나 1, 2%도 아니고 5%나 차이 난다면 분명히 어딘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데 대해서 모든 세금이 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리고 법인세는 이제 실효세율을 정상화해 주는 거, 예. 소득세는 소득세율 자체를 단계별로 정상화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일부 구간은 또 낮춰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세수 정상화, 조세 부담률 정상화 이런 부분이 더 절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세 정상화는 그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비과세 감면 축소를 외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한 정부도 있고 못한 정부도 있는데 이제 예. 증세를 주장하는 거니까 세율을 올리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이냐가 주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어떤 대해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논의를 길게 할 시간은 없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저희 복지과 소사이티는 예전부터 그 증세를 이야기를 해왔고 증세 운동을 2012년도부터 벌여왔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들은 증세를 하면 첫째 걱정은 내가 부담을 더할까봐 걱정이고요. 예. 두 번째 걱정은 그 증세에서 만들어진 재원들이 딴 데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적세 중심으로 네. 사회복지 목적세라 해서 복지 확대에만 쓰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증세로 조성된 재정의 지출을 제한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돌아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증세하는 거. 두 번째로 세율에 있어서 증세와 또 비과세 감면 축소는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 할 것인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당하게 명목세율을 높은데 실효세율을 낮은 것은 실효세율을 정상화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낮춰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낮은 것들은 이제는 좀 정상화해야 될 시기고 그 안에서 소득세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세 세수의 구성 비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네, 또 뭐 디지털세, 탄소세 도입 이런 것들이 또 대안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 말씀하기 전에 우리 네, 조금 몇 말씀하시죠. 개 이 시청자를 네. 위해서 좀 오도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세금이 아까 네. 그 비과세, 또 삼성이 뭐 6조 원에 뭐 더 됐다 그러고 싫었는데 네. 그런 걸 다 해도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6, 7이에요. 36개에서 6, 7이 하는 건 GDP에서 예, 법인세 비중이 그렇죠. 차지하는 네. 게 6, 7이 높다 예, 그런 예, 얘기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실효세율이 낮든 어떻든 간에 네. 법인에서 가져가는 돈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효세율은요 국가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도 뭐 아까 6조 원 이러시는데 그거는 좀 다시 가서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세금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사회복지세 같이 뭘 만들자 했는데 그것도 새로운 세금의 어떤 세운이 문 거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의 목적세는 다른 세금의 몇 퍼센트 조금씩 다 떼어가지고 왔거든요. 네.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목적세가. 그러면 뭐에다가 낼 거냐? 법인 소득에다가 다시 사회복지세를 낼 거냐? 뭐 할까? 그냥 사회복지세를 내서 뭘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우리가 어디 돼서 사회복지세는 같이 목적세는 항상 비율이 너무 큰 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세원이 되면 반드시 거기다만 써야 되거든요. 그 이외에는 안 돼. 교육세도 지금 학생 수가 줄고 뭐 하는데도 교육세가 계속 돈이 네. 늘고 오니까 교육 재정의 여유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지방 그런 거죠.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못 깹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세도 지금 우리 총 예산에 세금의 294 중에서 110조 쓰고 있습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홍 교수님, 참, 네. 그래도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네. 세율을 올려야 된다면 어떤 세목을 올려야 돼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려면은 부가가치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네. 다른 데보다 낮은 거는 부가세를 인정합니다. 네. 예. 왜냐면 근데 그건 세율이 이제 중산층의 낮죠.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서 뭐 소득 높은 사람한테 받아서 좀 낮은 데로 했다는 말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 수준에서도 우리 세금이나 여러 전반으로 낮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늘어가는 그 재정이나 이런 게 봤을 때 그래서 새로이 무슨 뭐 어느 세금을 만드는 거를 한번 짜봐라.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내긴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고 근데 지금 무슨 탄소세 뭐 아까 사회복지세 뭐 별세가 있지만은 지금으로는 제일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국세 중에 75%를 세 네. 개가 합니다. 네. 소득이 많냐, 소비가 있냐. 네. 그 이외에는 자잘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법인세, 소득세 올리는 거, 부가세 올리는 거 이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 소득세는 특히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 경쟁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이거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지출 구조를 변경하고 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 살리기에 더 매진해서 소득과 소비가 늘리면 세수가 늡니다. 따라서 그런 방향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교수님께서는 네. 이제 법인세 네. 부분이 과도하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네. 뭐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수 중에서 법인세 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또 그동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부자들, 재벌들 과세를 좀 강화하자라는 소득세 증세로 이야기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세율을 어떻게 그건 아닌 것 아닙니다. 같으시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올리자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네. 합의를 얻어야 되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일하는 정부, 네. 이런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증세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세 찬반 논란 역시나 뜨겁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또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